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중대 결단 내렸다. 미국과 모든 계약 취소. 2. 미군도 기겁한 한국의 대형 사고. 3.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가난으로 찌들었던 네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타격한 뒤 프랑스와 협력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여 혼란과 동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반격으로 인해 미국은 큰 타격을 입었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사과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한국의 반격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며 두 나라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결합하여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싹쓸이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며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면서 원전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제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두 나라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 원전 산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 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물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물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유럽에너지거래소, 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MWH 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에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
DOE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 원자력공사, 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미국 연합에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강철판에 탄흔을 찍은 사진이 방산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한지 알 수 없는 흔한 탄흔. 하지만 이게 1km 밖에서, 그것도 일반 대인용 소총에 쓰는 7.62mm 탄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물용 철갑탄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걸 일반 소총탄으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군도 이 사격 결과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환 제조 기술력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강철판을 대인용 소총으로
그것도 1km 이상 장거리에서 뚫어버리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탄은을 만든 총탄의 기술력에 미군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작년 10월 같은 종류의 탄환을 갖고 1km 떨어진 곳에서 3.5mm 두께 강철판으로 사거리 시험을 진행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발 중 강철판을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동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거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즉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서두에서 보여드린 탄환과 같은 기술로 만든 고성능 5.56mm 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 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근거리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군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미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이 탄환들을 만든 기술을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EU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탐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 탄.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제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동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외에도 두레텍의 고성능탄의 장점은 여러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들 폴리머, 경량 플라스틱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 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 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화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기존 K2나 M16 같은 데 써서 사실상 대물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문기들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미국이 두레텍의 고성능탄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6.8mm 구경제식 소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더 범용성 있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총기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께는 6.8mm라는 구경 자체가 낯설 건데요. 이는 이 구경의 탄을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해 자국 내에서 주로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꺼운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제식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방탄복 제조 기술이 발달해 9mm, 7.62mm, 5.56mm 등 기존 제식 탄들로는 지근거리에서 일접사들 해도 뚫어내기가 힘든 수준까지 되어서입니다. 어떤 적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일격필살의 탄을 양산화하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에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사우어사의 XM7 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화기,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약 무게부터 사업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워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XM7의 경우 총열이 다른 주요 소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들 극복하고자 탄속을 높이려고 약실 압력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반동까지 7.62mm 탄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이는 미군 측에서 총을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7.62mm 탄보다 더 강한 성능을 요구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의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군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성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의력은 강해도 반동이 큰 탄화는 명사수가 아니면 정확한 사격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사방에 깔린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모든 적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장비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극히 드문데 방탄복 하나 뚫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게 맞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 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 발에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2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기존 미군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 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다른 구경 탄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 탄은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를 정도로 미군 수뇌부가 바보가 아닌데도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건 미국은 민간 총기 휴대 및 사용이 자유로워 민수용 총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6ADM 총은 사냥용 총으로는 5.56mm 나 7.62mm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군사용으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한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두레텍의 탄은 탄을 만들 때의 공법이 고성능의 비결이라 소총 등 일반 총기 탄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탄도 뒤에 홈을 파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에서도 두레텍의 기술을 K9 자주포탄 제조에 사용하면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 만드는 방법만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K2 등 다른 병기들의 포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범용성을 높이 사특전사는 이미 작년부터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받아 사용했고 실전 사용 결과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두레텍과 함께 고성능탄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미군도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세계 그 누구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화력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국이 네팔의 생명을 선사하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국내외 외신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내는 한송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불려든 것입니다. 해당 젖소를 받은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격한 갑사 인사가 불나오고 있으며 네팔 언론도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과거 전쟁으로 가축 등을 지원받던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낙농업이 발달한 배경에 주목한 상태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월 25일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불들인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도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1902년 홈스타인 젖소 20여 마리가 치음 들어오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낙농업 기반도 전쟁으로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쟁 후 9년이 지난 1962년입니다. 남양유업 64년, 과메일유업 69년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낙농업이 차츰 재건됐죠. 덕분에 한우와 젖소는 각각 342만 마리와 40만 마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명맥을 잇는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의 노력이 컸지만 해외에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 인터내셔널에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우유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가난한 농민이 가축을 받아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난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름을 암송아지란 뜻을 지닌 해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퍼의 취지에 공감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도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6년까지 해퍼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벌통 200개 등 44회에 걸쳐 가축 3,200여 마리를 한국에 보냈고 여기에는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축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실려왔습니다.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1만 개의 종란 또한 미군 수송기편으로 건너와 전국의 무화장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꿀벌 150만 마리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통해서 수분을 얻고 있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꿀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젖소 897마리 중 일부는 비행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는 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유 생산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협력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마다 식별버프, 아이디를 부여해 몇 kg의 사료를 먹었고 이때 무유를 몇 년 팠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새끼를 언제 낳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출스타인종 가운데 우수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 국내 환경에 잘 적용한 개체들만 다음 세대의 새끼를 낳도록 맙소와 수소를 선별했습니다. 무유의 성분과 생산량, 골격구조 등을 따져 유전 능력이 좋은 상위 1% 개체를 뽑고 이 암소가 낳은 수소를 C수소로 지정해 해당 소의 정맥을 다른 농가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 능력이 좋은 말소들만 낳게 됐습니다. 우유 능력 겹정 사업으로 부르는 과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한국 젖소의 생산량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건조하고 초원이 넓은 지역에 살던 소를 지원받아 고온 다습한 합경에서 이를 극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개별 농가도 품종 개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낙농 후진국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퍼는 한국의 축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76년 한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07달러, 이 북한 772달러를 치음으로 추월했던 해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2017년 79kg으로 증가했고 육류 소비량 또한 선진국 수준인 49kg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해퍼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됐죠. 이제는 밟는 것이 아닌 해외에 도움을 주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네팔의 젖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참여했는데
젖소는 내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로 이송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신둘리지구 시범 낙농마을 50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아지 운반을 위해 케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시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기본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팔 농가들은 직사를 신축하며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는 암송아지들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젖소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복장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햇더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받았던 낙농 수혜자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사용해온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송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송에는 수의사까지 대동하고 여행 스트레스를 발지 않도록 극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전문가들도 현지로 파견돼 낙농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소마다 개체별 식벌 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목장별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도 전수합니다. 문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부엌으로 보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젖소가 검역을 받고 구제역 비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0년 전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마리탕 33리터,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해 낙농 원조국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입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네팔 토착종의 연간 산유량 880kg은 한국 젖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국이 4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농가 절반이 젖소와 버팔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 소득 개선이 절실했죠. 네팔 정부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젖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네팔은 인도에서 소를 수입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무산됐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약 1만 마리의 젖소 수입을 요청했지만 높은 비용과 긴 프로세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팔은 1917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별 육종을 통해 품종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젖소 한 두당 우유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스페인 다음인 5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젖소 산유량은 현재의 네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목장주들의 노력으로 5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산유량은 마리탕 1만 400kg이 된 상태입니다. 또 세균수 기준 원유 위생 수준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간으로 우유 생산 선진국 중 가장 가깝다는 점도 이번에 소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이 젖소를 선물해줘서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날씨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이기 때문에 소들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품질 소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급업체 중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비용 견적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런 결정은 네팔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50년 전 한국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팔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 막 32%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농가 소득원인 것입니다.
네팔은 이번 젖소 문반 사업 이전에도 한국에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팔의 유명 언론 히말라야 타임스에는 박보검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K판 경연이 열렸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일기를 뿜어냈죠.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와 벽면에까지 관객들이 빼곡히 서서 공연을 만끽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네팔 최대 규모 고속도로의 설계 및 감리 사업을 2,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니즈가드 국제공항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 글로벌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2만여 회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극찬을 받았고, 코이카는 작년 말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의 병원을 신축해 현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선진국여국 클런에 공식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국민층소득 대비 지원을 0.25%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 아시아 빈국 중 하나이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중점 협력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만 연간 1,300만 달러이고 NGO 사업 규모도 연간 80억 원이죠. 네팔에 한국 젖소가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